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367페이지 보면 자, 맨 밑에 두 번째 배관의 각종 이음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워야 될 이 내용은 우리 배관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어요. 자, 그 부속품들의 사용 용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배관의 각종 이음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첫 번째가 직관이음이에요. 직관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똑같은 동일 광경이 같은 동일 광경을 반드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니온이 있고 또 하나는 플랜지가 있어요. 사실 이거 우리 급수할 때 한번 배우고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니온은 주로 광경이 작을 50mm 이하일 때 많이 쓰이고, 자, 플랜지는 주로 50mm 이상 광경이 커지면 플랜지를 사용합니다. 자, 문제는 이 유니온과 플랜지는 반듯하게 이어간 데 쓰는 건데,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 368페이지 보면 유니온과 플랜지가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유니온과 플랜지를 많이 쓰는 이유, 목적이 있어요. 결론 요 두 개를 많이 쓰는 이유, 대부분 나사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쉬워요. 그래서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쉬워서 이것을 사용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유니온 있죠? 이 유니온은 절대 여러분 가스배관 도중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배관 도중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 한 번에 풀려요. 그래서 가스관 여러분 한 번에 풀리면 가스 누출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플랜지는 자, 우리 물을 버리는 배수배관 있죠. 그래서 배수배관 요건 너는 도중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얘는 턱이 걸려요. 그래서 찌꺼기가 거기서 걸리면 막히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두 번째 광경이 다른 경우 나와 있죠. 광경이 다른 경우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광경이 다르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경이음이라고. 이렇게 광경이 다를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요 부신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레두셔 있죠. 레두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여러분 부신 나와 있죠. 레두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서로 광경이 다를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가다 요거 즉 직관이음과 요 광경이 다른 이음, 즉 이경이음을 서로 잘 섞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내용 두 가지를 꼭 좀 정리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물어봐요. 섞어놓고. 자, 세 번째 분기할 경우. 분기란 얘기는 이걸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 T자나 또는 십자나 또는 Y자를 이용해서 분기를 합니다. 배관을 굽힐 때 L보나 T자를 쓰게, L보나 또는요, 자, 밴드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배관의 말단부. 말단이라는 얘기는 배관의 끝이란 뜻이에요. 이 배관의 끝을 이제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막아버려야 되겠죠. 이때 쓰는 게 여러분 플러그나 캡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사를 갈 때 도시가스에서 가스레인지를 띄워놓고 그 끝을 막아버리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 플러그 아니면 캡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관의 도시기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저는요 어디 넘어가면 372페이지 보면 제3절 오수정화설비로 넘어가요.
오수정화설비. 자, 오수정화설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이걸 정화조라고 개념을 봐요. 정화조. 그래서 정화조에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합니다. 자,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용어들이 나와요. 이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미 몇 번 나왔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BOD예요. 자, 이 BOD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BOD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의 생활에 하수, 오염의 측정 기준이 BOD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강에서 어떤 오염이 생길 때 BOD 농도가 얼마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COD예요. 자, 이 COD는 생물자 빼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COD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공장에 폐수 있죠. 오염 측정 기준입니다.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 BOD가 크다, COD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들이 크다, 또 이게 작다라고 표현하면 크다라고 하면 얘는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오염이 크다. 이게 작다는 얘기는 오염이 작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다음에 세 번째 DO가 나와요. 자, DO는 어떤 물속에서 얼마만큼 산소가 있는지 녹아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용존 산소량이 클수록 오염이 덜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용존 산소량이 없으면 자꾸 고기들이 죽는 거예요. 네 번째 SS 부유 물질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커피를 탈 때 과거에 여러분 프림을 별도로 탔죠. 그러면 그 물속에 프림이 잘 하얗게 우유처럼 녹아들어야 되는데 얘들 지들끼리 잘 안 녹아버리면 엉겨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부유 물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보면 스컴이 있죠. 자, 이 스컴이 어떤 오물 찌꺼기를 얘기해요. 여섯 번째 활성온이. 이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우리 흔히 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덤 같은 것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ppm 뭐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pm 같은 경우는 0.000 뭐 있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100만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pH 폐암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홉 번째 보면 여러분 BOD 제거율이 나옵니다. BOD 제거율. 여러분 제거율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 자 373페이지 보시면 오수 처리 방식이 나와요. 자, 오수 처리 방식. 지금부터 이 오수 처리 방식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18회 때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수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단독 처리, 함수 처리 있고, 그다음에 오수 처리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오수 처리 방식인데 처리법을 보면
1번에 물리적 처리 방법이 있어요. 자,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이 말 뜻 자체가 여러분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스크린이죠. 이 스크린이 뭐냐면 큰 걸름망이에요. 걸름망. 이게 이 걸름망을 왜 만드냐고요? 여러분 정화제로 들어올 때 보면 별벽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는 것을 이미 걸러야 되는 거죠. 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침전. 침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종합적 내용 중에서 침전조가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교반. 교반은 섞는 거죠. 전부 다 기계장치입니다. 자, 네 번째, 여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물리적 어떤 처리 방식들에 관련된 그 방법론들입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 화학적 처리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얘는 화학약품을 이용합니다. 약품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화학약품 들어가면 무조건 화학적 처리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가지 미생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재 호기성. 자, 이 호기성인데 요거 호기성 균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걸로 의한 처리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혐기성의 처리 방식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말 뜻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들으면 이게 달리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은 이 호기성균은 자, 말 뜻이 공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균이 바로 여러분 호기성이에요. 그러면 혐기는 공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좋아하니까 자꾸 공기를 넣어주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즉 호기성균은 무조건이에요. 공기를 접촉하는 자, 급기 설비 또는 환기 설비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공기를 싫어하는 자, 혐기성균은 반드시 공기와 차단해야 되는 거죠. 차단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혐기성 설비에서는 밀폐를 해줘야 돼요. 호기성은 무조건 여러분 얘를 자꾸 공기와 접촉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호기성균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보면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너 혐기성균의 처리 방식이냐 또는 호기성균에 의한 처리 방식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호기성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뭐 산소와 결합했다고 또는 뭐 살수, 여상, 그 다음에 폭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지금 호기성에 의한 처리 방식이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 자체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부패, 무슨 부패 방식이다 무슨 부패 방식이라는 부패라는 표현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혐기예요. 공기가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임호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임호프 뭐 탱크 또는 임호프 방식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얘는 현기성이에요. 그래서 요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셨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보면 오물정화조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오물정화조. 여러 가지 이제 오물정화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300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이제 세 번째 오물정화조. 자, 이 방식은 여러분 부패를 이용해서 부패정화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오물정화조, 즉 부패정화조의 정화 순서가 있습니다.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 요 순서로 진행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앞에만 따서 부여산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설명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페이지 376페이지까지 7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 37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서 이렇게 설명 좀 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부패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동이 유입이 돼. 자,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보면 칸막이가 돼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 자, 보실래요? 일단 여러분 덩이 들어오면 여기에 쌓여. 그래서 계속 쌓이다 보면 여기서 눌러주는 힘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지금 부패조입니다. 이 부패조 안에는 무슨 균에 의해서 얘가 썩냐면 현기성균에 의해서 얘가 썩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현기성, 즉 공기를 희한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공기와 차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부패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얼마 정도 최소 시간이 걸리냐면, 즉 부패하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조유 기간, 이 덩이 이 안에서 썩는 기간을 얼마로 보냐면 약 2일 정도로 봐요. 그래서 약 48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유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깊을수록 여러분 공기와 산소와 차단이 잘 돼요. 따라서 이 조유 깊이는 보통 1.2에서 약 3m 정도의 깊이를 둬요. 자, 그런데 얘의 크기는 대부분 어떻게 나눠지냐면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예비 여과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의 크기는 4대, 2대, 2일 또는 1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예비 여과조예요. 이 공간이. 자, 그런데 덩이 여기까지 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자갈이 있어요. 이 자갈이 무슨 자갈이냐면 깬 자갈이라고 해서 여러분 쇠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지금 뭐냐면 쇠석층입니다. 쇠석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 돌 자체가 덩을 여과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과조예요. 아셨죠? 지금 이 부분이 여과조라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동은 이렇게 밀려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과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쇠석이 아래 것은요 큰 것을 쓰고 위에 것은 작은 것을 써요. 이게 쇠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쇠석이 아래 것은 크고 위 것은 작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동이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무슨 또 장치를 주냐면 이 여기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산화조예요. 자, 그런데 여 위에는 뭘 주냐면 살수설비를 줘요. 살수설비. 물을 뿌리는 살수설비.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냐면 쇠석이 있어요. 여기도 쇠석.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균이 사냐면 호기성균이 살아요. 즉 쇠석 그 자갈하고 자갈 사이에 호기성균이 묻어 있어요. 자, 이렇게 호기성균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 자갈 틈새로 지나가요. 근데 물을 안 뿌려주면 잘 못 내려가니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수설비와 쇠석층이 떨어질 거리 최소 100mm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 이 밑에도 여러분 지금 100mm 이상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얘는 기울기를 이렇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줍니다. 기울기 어느 쪽으로? 이게 지금 어디냐면 소독조 쪽이에요. 그래서 소독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수록 보통 100분의 1 정도의 구배를 두게끔 돼 있어요. 자, 이때 이 쇠석층의 요 두께는 보통 0.9에서 약 2m 정도의 쇠석층을 깔아줘요. 그래서 이 동이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자갈 옆에 붙어있는 요 호기성균과 결합을 해요. 접촉을 시키죠. 이러면서 나중에 흘러가면서 나중에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독약품이 있어요. 소독약품.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소독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최소 11분 이상 약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흘러내려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덕물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독약품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로 방류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흔히 해서 오물정화죠. 즉 부패 방식의 정화, 순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 383페이지 보시면 제7장 소방 및 가스 설비가 나와요. 이 소방 및 가스 설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소방 기구라든지 설비가 있어요. 자, 대부분 어떤 법적인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강의하기가 어떤 내용상 왜 그런지 이것을 법적으로는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보다 그 내용상 근거로 말씀 좀 많이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좀 소방 설비인데, 자, 소방 설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 화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과거에는 2급 화재까지 있었는데 2급이 이제 없어지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B급으로 합쳐져요. 자, 그래서 A급 화재 우리가 일반 화재, 일반적인 화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무라든지 또는 뭐 가구 이런 용도로 타면 여러분 A급 화재. B급은 자, 기름이나 또는 가스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B급 화재. C급 화재는 전기에 의한 화재예요. D급 화재가 여러분 금속 화재입니다. 자, 그래서 A급 화재를 우리가 흔히 백색으로 표현하고 B급 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청색. D급은 여러분 무색이라는 얘기가 색깔 표현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어디 봐야 되면 페이지 384페이지 소화설비의 분류가 나와요.
분류. 이게 시설 결혼에서 잘 나오지만 관리 실무 쪽에도 와도 자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소화 설비 있어요. 자, 소화 설비. 이 소화 설비는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설비를 소화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소화기구 또는 읍내소화등, 옥외소화등 다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나와요. 자, 이 소화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 잘 하세요. 왜? 섞어버릴 거니까. 자,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는 직접 불을 못 꺼요. 직접 불을 못 끈다니까? 그런 어떤 용도나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이라든지 또는 소화를 할 때, 즉 불을 끌 때 도움을 주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걸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본 재연,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또는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5번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건 대부분 소방관들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직접 불이 못하게, 아니면 너 불이 이만큼만 타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연소 방지 설비, 대표적인 게 방화문 같은 거예요. 자, 방화문은 너 화재가 최소 너 이 정도까지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지금 자, 연소 방지 설비가 되는 거죠.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가 나와요. 소화 용수 설비. 이건 여러분 지금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어야 끄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상수 소화 용수 설비 또는 소화수조, 자, 저수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화 피난 설비 있죠. 피난 설비.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여러분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어떤 또 뛰어내릴 때 이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미끄럼대 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피난교. 자, 이런 것들이 공기 안전매트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피난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열복. 자, 열에서 차단하기 방열복 또는 공기호흡기. 이러면 여러분 지하철 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피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등, 유도표시. 자, 램프가 켜져 있어서 자, 이쪽으로 도망가는 구멍기야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이쪽으로 도망가 화살표 같은 그거 있죠. 전부 다 이거 여러분 유도등 또는 유도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과거는 없었지만 요즘은요, 자, 휴대용도 많이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비상조명 설비가 될 거죠. 조명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조명등. 전부 다 피난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자, 이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불났다고 외치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대신 기계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여기서 경보설비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누전경보기 있죠. 있죠. 누전경보도 여러분 지금 소방에서 경보설비 들어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스 누설 경보기. 전부 다 얘들도 경보 설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전 전기 쪽인데 또 여는 가스 쪽인데 왜 소방이야?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우려가 많다는 거죠. 이래서 소방에서 경보 설비로 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소화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 가지 소화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화기에서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 얘는 설치 간격이 나옵니다. 간격은 보행거리로 20m 이내예요. 자, 20m는 여러분 금방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행거리입니다. 만약에요 수평거리, 거리란 표현 나오면 이 표현이 어때요? 틀린 표현이에요. 반드시 보행,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행거리란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설치 높이는 얘는 관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1.5m 이하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게 바로 이 소화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386페이지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제 386페이지 3번의 각종 설비 규정에서 표가 나와요. 자, 이 5가지에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설비들은 최소 화재를 끌려면 최소 어떤 만큼의 압력과 물이 필요해요. 이 관련된 규정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녹록치는 않단 말이에요. 녹록치 않다는 얘기는 암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4번째 옥내소화전, 그 다음에 388페이지 보면 5번째 호스리시 옥내소화전, 그 다음에 389페이지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7번의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관련된 얘기를 모두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금 386페이지에 있는 각종 설비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제가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진 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문제는 이 숫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제가 어떤 좀 요령을 좀 배울까요? 자, 문제는 이 표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로 칸을 넣는다고 개념을 생각하시고 하나씩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옥내소화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자, 드렌처 설비예요. 있을 때 또 하나 항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방수량. 방수량 얘기, 물이 나오는 양을 방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분당 몇 미터냐는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이 나와요. 자, 단위는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설치 간격, 여러분 메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물의 양이에요. 자, 물의 양은 여러분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톤과 단위가 똑같죠.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옥내소화전의 방수량이 130리터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안 해도 되고, 외울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외우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잘 보세요. 이 3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를 얼마 만들면 350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이 350이 요거 연결송수관의 방수압력 350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3자가 요 뒤로 넘어와서 조그만하게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300이라고. 자, 여기는 300의 배수인 600을 써놔요. 이게 무슨 짓이냐? 보실래요? 자, 이거예요. 너 300에다, 아니 130에다 300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170이 필요하죠. 근데 방수 압력이 170메가파스칼짜리는 없어요. 대부분 방수 압력을 하면 소수점 0. 몇 나와. 따라서 앞으로 넘어가서 얘가 0.17 만들고, 350에다 600 만들려면 250이 필요하죠. 250. 얘도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0.25. 그 다음에 350도 너무 많으니까 0.35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 4가지 숫자 있죠. 요 4가지 숫자. 그럼 얘들은 다 썼으면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없을 거예요. 이 4가지 숫자가 여러분 정말 헷갈리고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문제 막상 딱 이걸 가지고 넣어주면 무조건 틀려줘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연결송수관인데, 여러분 이 연결송수관 물 나오는 구멍이 아니라 소방차가 이쪽에 물 넣어줘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설비가 바로 연결송수관입니다. 이래서 이 연결송수관의 방수량은 약 2400리터예요. 이게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에는 약 1200리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져요. 자, 스프링클러는 얼마냐면 방수량이 80리터, 드렌처도 80리터예요. 자, 약 얼마냐면 0.1메가파스칼, 0.1메가파스칼이에요. 정확히는 0.1이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0.098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약 반올림하면 얼마 돼요? 0.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098메가파스칼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러면 다 끝났어요. 다음에 옥내 소화전의 간격은 25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옥외 소화전은 40m 이내고, 다음에 연결 송수관은 50m 이내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스프링클러인데 이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간격은 3.2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드렌처 설비입니다. 드렌처 설비는 우리 집에 불난 게 아니라 옆집에 불났어요. 그래서 이 수직의 간격은 4m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수평의 간격은 약 2.5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유 수량, 물을 가지고 있는 양이 보유 수량이 되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설치할 수 있는 개수는,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5개예요. 다가 하나에 약 얼마냐면 2.6톤이 돼요. 2.6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 무조건 13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5개만 넘으면 5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3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옥외 소화전은 최대 많아봐야 2개예요. 하나당 7톤씩 계산해줘요. 그래서 가장 많아야 여러분 14톤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연결 송수관은 여러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소방차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스프링클러인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 개수가 몇 개냐면 최대 10개예요. 자, 그래서 10개에다가 하나에 몇 톤씩 곱하냐면 1.6톤을 곱해요.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16톤이 되는 거죠. 다음에 드렌처 설비는 헤드의 모든 개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라인에 설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헤드수에다가 곱하기 1.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지금 만든 게 우리 교재 386페이지에 있는 각종 설비 규정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